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금 막 유럽에서 막 착륙해서 막 사무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다녀온 곳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는 전기차 판이에요. 그냥 전기차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선 전기차가 그렇게 안 팔렸는데 어째서 유럽은 그렇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기차 업계 전체가 달라졌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느끼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라면 6천만원 넘는 거 당연하다고 했어요. 저희 EV6도 6천만원 넘고요. 아이오닉5도 6천만원 어지간하면 넘었죠. 테슬라가 제일 싼 것도 6천만원이 넘었었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원대 들어오니까 와 전기차가 5천만원? 와 싸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천만원이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4천만원이라도 그 정도면 조금 비싸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을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죠. 초기 전기차는 당연히 6천만원 이상이라도 살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자동차 회사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다음 차들 당연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고요. 저렴한 전기차 시대, 이제 그 시대를 여는 차. 우리나라에선 코란도 EV가 그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여는 차, 이게 어떤 차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자동차 시장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죠. 지난 100년 동안 바뀐 것보다 지난 10년 동안 더 많이 바뀌었고 그 10년보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 역사 어떻습니까? 자동차 이렇게 생겼던 차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를 내세웠어요? 역사와 전통을 내세웠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피카소한테 그림 그릴 때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이걸 갖고서 수천만 원을 받아요?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림 1분을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지난 70평생을 그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짝짝 찍어 나온 게 아니라 나 100년의 역사가 있는데 10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 차를 만든 거야. 간단하게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100년은 무슨 100년. 이젠 10년이라도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생깁니다. 10년 전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테슬라가 모델 S를 내놓은 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이에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테슬라가 모델 3를 내놨죠. 모델 S가 내놨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다가 모델 3가 나왔을 때 자동차 업계가 뒤집혀 버립니다. 전기차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400km 넘는 전기차 최초죠. 배터리를 바닥에 까는 양산차 최초입니다. 모터를 앞뒤에 두 개를 달아서 듀얼 모터로 가는 것도 최초예요. 시속 100km까지 3초대에 들어간다. 이것도 유일했습니다. 거기다 FSD를 달아서 자율주행에 가깝게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유일한 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기차인데 가격이 1억 정도 하는 고급 전기차라는 거.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기차는 그냥 골프카트 같은 거였어요. 요즘 들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12년 전에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을까?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테슬라가 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들 야 이게 뭐냐? 이거 그냥 장난이지 했습니다. 진짜로. 자동차는 역시 가솔린이지 전기차는 그냥 장난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입에 달고 다녔어요. 지금도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겉핥기로 알게 되면 테슬라가 얼마나 놀라운 기업인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건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0년 전 김한용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여튼 그때 당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라는 게 특별한 긱 같은 너드 같은 사람들 타는 차가 아니라 고급 차를 타는 사람들이 벤츠, BMW, 아우디 버리고 넘어가는 자동차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 차가 그때 당시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1위를 차지합니다. BMW, 벤츠, 아우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기존 자동차 회사 1위였던 도요타의 3배를 달성하고 맙니다. 도요타 주가가 막 폭락했죠. 그때 당시 테슬라 쇼크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 쇼크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은 그 차를 따라잡으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어떤 차를 만들어야 했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깡통 같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그 테슬라 쇼크 이후로는 테슬라가 만든 그 스펙, 그걸 무슨 교과서처럼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테슬라처럼 400km는 무조건 넘어야 되고 배터리는 무조건 커야 되고 무조건 바닥에 깔아야 되고 차는 엄청 빨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차가 고급이어야 했습니다. 바닥면 더 넓게, 더 크게, 더 고급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기차라면 막연히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입 가격이 가솔린 자동차하고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꼭 럭셔리카가 필요해? 럭셔리카 아니어도 되잖아. 아니 경제성 때문에 전기차 사는데 왜 가죽을 둘러주는 거야? 성능 아니 왜 성능을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빨리 가? 성능 그냥 무난하면 되지. 차라리 승차감을 좋게 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바로 쌍용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코란도 이모션 그러면 대박이 났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대박이 날 만한 자동차였습니다. 가격을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SUV 전기차라고 했어요. 보조금을 다 받고 나면 2천만 원 중반에 살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연히 잘 팔릴 거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 차를 내놓은 시기가 2022년 1월입니다. 1월도 황당하지. 아니 1월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보조금이 없잖아. 그때 전기차를 출시하는 기업이 있다? 아, 그때 당시 쌍용은 진짜 레전드였죠. 게다가 2022년 아시겠지만 쌍용으로는 완전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상황. 그때 당시 인수협상자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온갖 회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K-팝 모터스라고 있었고, 그나마 이 회사라면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 그래도 전기버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혹시 에디슨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러고서 쌍방울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갑자기 SM그룹이 한다고 했다가 그 SM이 그 SM이 아니야. 미국의 인디 EV도 있었고, 그때 당시 쌍용은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괴로웠던 시기였죠. 왜 쌍용이 뭐 그렇게 힘들어? 토레스 있잖아, 토레스. 생각하실 텐데 그때는 토레스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차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대로 팔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제대로 안 팔렸겠죠. 초기에 사전 예약을 했을 때 불과 3주 만에 3,500명이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3,500명이면 뭐 나쁘진 않죠. 거의 망했다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분들도 상당히 용감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시 그 차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때 당시 LG화학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 팩 한 개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부품인데 그걸 1000대만 만들면 200억 원입니다. 근데 지금 3,500대면 650억 원어치예요. 아이씨, 너무 많은 거잖아. 그래서 LG는 일단 내줬던 배터리를 라인 중간에서도 배터리를 빼갖고 가져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쌍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배터리가 수급되지 않아서 실제로 나온 자동차는 108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왠지 번뇌가 일어나는, 하필 108대야? 그럼 계약하신 다른 분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고요. 그분들은 강제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터리가 수급되지 않으니까 자연히 차는 단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 차 이제 사라지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환경부 인증 자료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보면 이름이 코란도 이모션에서 코란도 EV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배터리도 기존의 LG NCM 배터리에서 BRD LFP 배터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국산 대신에 중국산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기존의 LG NCM 배터리도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LG 브랜드 중국산이다가 BRD 브랜드 중국산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중국산 당연히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좀 희한합니다. 지금 스펙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가격은 기존에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일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실내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스펙이 공개됐으니까요. 네,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지난 2일에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캔시스에 따르면 전륜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은 여전하네요. 사실 SUV 형상을 갖고 있지만 앞바퀴 굴림인 차 굉장히 많죠. 토레스도 그렇고 토나라든지 니로라든지 이런 차들 다 전륜구동이에요. 그래서 전륜구동 모터라고 해서 크게 부담되진 않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배터리 팩이 바뀌었어요.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대 출력은 지금 207마력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190마력이었거든요. 출력이 더 뛰었네. 최대 토크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최대 출력이 높아졌으니까 어차피 RPM을 높이면은 그만큼 힘이 세진다. 이 토크는 가솔린 엔진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전기 모터에서는 토크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서는 토크가 크면 변속을 하지 않고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속하지 않은 상태로 RPM이 3000, 4000 이렇게 올라가도 그냥 그 토크 그대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부앙 소리 내지 않고 그 힘 그대로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차를 운전하면 고속도로에서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변속기가 있을 때 변속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토크가 큰 차가 유리하다는 건데, 전기 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크가 어떻든 간에 최대 출력만 높으면 가속되는 느낌은 똑같아요. 어차피 감속해서 똑같이 쓰니까. 잘 아시겠죠? 배터리팩은 기존의 리튬이온이었다고 하는데 약간 이건 오해 가능성이 있죠. 리튬이온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리튬이온이 아니고 NCM 배터리예요. LFP도 리튬이온이에요. 리튬, 인산, 철 해서 LFP의 L이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NCM 배터리나 LFP 배터리나 둘 다 리튬이온이고요. 기존엔 NCM 배터리였던 것이 이제 LFP 배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용량은 기존에는 61.5kWh였는데 이제 73.4kWh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상하네요. NCM 배터리가 훨씬 좋은 거고 LFP 배터리는 쓰레기라며. 아니 밀도가 엄청 낮다며. 근데 왜 이렇게, 지금 LFP가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같은 패키지에다가 이제는 LFP를 더 때려 넣어서 더 용량이 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최신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더 밀도가 높은 LFP 배터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렴한 배터리가 밀도가 낮다, 이건 맞는 말인데 LFP 배터리라는 것들이 밀도가 무조건 낮은 건 확실히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차도 지금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밀도가 지금 NCM 배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운 배터리팩은 토레스 EVX와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가 공급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배터리는 블레이드 배터리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비아디와 KGM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비아디가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배터리 셀을 곧바로 패키징하는 셀2팩 공법이 적용됐다 라고 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은 셀2 모듈 2 팩입니다. 이 배터리의 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모듈로 나눠져 있고 그 모듈을 여러 개 실는 거예요, 배터리 안에.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듈별로 또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장점이 있죠. 뭐냐면 중간에 만약에 이 배터리 몇 개가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뜯어서 그 배터리를 갈아 끼고 그리고서 다시 차에 올리면 됩니다. 배터리를 중간에 수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셀2팩은 뭐냐? 셀2팩은 그 모듈이 없고 전체가 하나의 셀이기 때문에 밀도는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배터리 일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팩 일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원할 텐데 IT 업계 쪽에서 배터리를 생각해보면 이걸 수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현대차만 해도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거 수리하려면 어디 블루엔저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무조건 현대차 직영사업소로 가야 돼. 직영사업소 서울에 2개 있습니다. 지방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모든 전기차가 직영사업소로 가야만 고칠 수 있는데 배터리 내리는 건 거기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터리를 내리려면 이 차 한 대가 거의 하루 종일 리프트에 올라가 있어야 돼. 중간에 리프트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 일단 리프트에 올라가면 그걸 다 고칠 때까지 그 리프트 하나를 점거하는 겁니다. 자동차 수리센터에 리프트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게 한 10개, 20개지 100개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배터리팩을 수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언제 부분 수리를 하고 있어. 배터리팩 뜯어서 그 안에 걸 교체하고 그 안에 그걸 다시 조립하고 다시 올리고, 야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발상이 조금 오바예요. 차가 한두 대면 몰라. 전 세상이 다 전기차가 될 텐데 그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해.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다들 셀2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란도 EV 셀2팩으로 만들어졌고요. 공차 중량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기존보다 120kg이 늘어났대요. 1905kg.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요. 전기 SUV라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주행거리 얼마나 늘었나? 기존 코란도 이모션은 1회 충전 시 복합 307km를 갈 수 있었습니다. 307km면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차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지는 것 같잖아. 이번에 등록된 코란도 EV는 이것보다 100km 증가한 404km를 인증받았습니다. 와, 이 정도라면 꽤 탈만하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LFP 배터리는 저온에서 쓰레기잖아요. 겨울철에 다 쓰레기가 되는 그런 차를 뭐가 좋다고 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동차의 상온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를 따로 측정해요. 그래서 저온 주행거리는
우리는 영하 7도에서 달리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드는 건데 영하 7도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329km. 이전에 있었던 상온 주행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감소폭도 LFP 배터리의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란도 같은 경우는 81.4% 수준. 이 정도라면 겨울철에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20%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스펙을 보니까 이거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 배터리 다 바꿨는데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실내도 바꿔주지 않았을까. 기존 코란도 이모션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눈! 이런 느낌이죠.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올드하잖아요. 아마도 인테리어도 좀 바꿨을 것 같고 외관도 조금은 변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을 하고서 요번에 재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KGM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요건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그리고 출시 일정일 텐데요. 가격은 기존에 전기차라면 무조건 받는 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텐데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받고 나면 3,880만원입니다. 물론 BRD 배터리니까 기존의 NCM 배터리에 비해서 이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가격을 조금 낮춰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편의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기존에 비해서 낮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대등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격 인상은 제발 좀 최소한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보조금이 얼마나 떨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토레스 EVX의 예를 들어보면 토레스 EVX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86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56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300만원이나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물론 KGM은 토레스 EVX 가격을 200만원 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실구매 가격은 그냥 100만원 정도 인상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코란도 EV는 지금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을 아마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마 실구매가는 3천만원 중반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예측되긴 합니다. SUV인데 3천만원 중반이면은 코나 하이브리드가 3,100만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격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겠다. 지금 BRD 배터리를 써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토레스 EVX가 화재나기도 했잖아요. 역시 BRD니까 화재나지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 그거 자세히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게 토레스 EVX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니고 뒷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거기서 뒷차에 불이 붙어갖고 그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렇게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팩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이래서 오히려 KGM 측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막 뿌릴 정도로 높은 품질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KGM 봄날이 오는 건가? 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배터리 팩이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냐고? 아닙니다. 배터리 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많잖아요. 80% 정도 전기차가 신차로 등록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 규정이 가장 깐깐한 곳이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어떤 규정이 있냐? 우리가 달성하기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 화재 방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는 전기차 배터리 팩에 셀에 불이 완전히 붙었을 때 이 옆에 셀이 옮겨 붙는 데까지 최소 5분을 보장해야 돼요.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배터리 셀 하나만 화재가 발생해야지 옆에 있는 셀로 옮겨 붙고 또 옮겨 붙고 그러면서 계속 열폭주가 일어나는 거 이걸 절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보통 자동차 배터리 셀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7,000개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블레이드 형태의 배터리 셀은 한 18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 셀이 불이 붙고 이게 5분 동안 버티고 그 다음 셀이 불이 붙으면 얘가 또 5분 버티고 또 5분 버티고 하면 결국에는 배터리 셀이 다 불 붙는 데까지 1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뭐 괜찮지. 그게 갑자기 확 불 붙으면 안 되지만 그게 하나씩 불 붙는 건 오히려 가솔린보다 훨씬 안전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BRD 실제로 테스트 모습을 보면 타사 배터리를 구멍을 뚫습니다. 뻥 터지죠. 자사 LFP 배터리에 구멍을 뚫는데 불이 아예 안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이 배터리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배터리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위험한 배터리팩을 쓸 수 있고 중국에서는 그 배터리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토레스 EVX 그만큼 우수한 배터리팩을 갖고 있는 거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언제 나온다는 거냐? 당연히 올해 6월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토레스 쿠페도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KGM 모터쇼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단히 코란도 EV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싸구려의 정말 형편없는 전기차가 15년 전쯤에 지나갔고요. 10년 전쯤에 굉장히 고급의 전기차가 나와서 그게 지금까지 주력 전기차 시장을 섭렵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시대도 지나서 고급차의 주행거리, 정숙함, 승차감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누구나 탈만한 정도의 가격의 자동차 그런 차가 주력이 되는 전기차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아도 EV3를 올해 출시한다고 하고요. 현대에도 캐스퍼 EV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수입차들도 볼보 EX30 있잖아요. 지프 어벤져, BMW iX2 이런 걸 내놓는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드디어 보급형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가 대량으로 보급되는 시대가 이제야 도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서 KGM 코란도 EV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